가사 피시면 되고 오늘 할 건 상충곡이에요. 자, 일단은 가사 개관적인 것부터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가사는 시조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조는 단가라고 불리고요. 가사는 장가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시조의 형식하고 비슷해요, 가사가. 이 가사는 뭐냐면 여러분 1학년들 1학년이 아니라 2학년들 보시면 그 관동별곡 그리고 광동고 친구들은 산미인곡, 송미인곡 얘네들 걔네들이 가사 작품입니다. 이 가사는 중요성이 어떠냐면 모의고사나 이제 수능에 항상 지문 하나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올해 수능에는 3인곡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매년 작년 같은 경우는 일동장유가라는 게 출제가 됐었죠. 그 전에도 일동장유가 2년 연속으로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관동별곡 제가 항상 출제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진다라고 했는데 올해 정철의 3인곡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정철의 작품 관동별곡 이런 것들은 시험 범위가 아닌 게 돼요. 한 2년 동안 아니 더 되겠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시조하고 비슷한데 가사는 국문학적 위치가 어떠냐면 운문하고 산문의 중간 다리 교량 역할을 합니다. 교량 역할을 하는 게 가사예요. 그래서 운문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운문적 특징은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그 음수율과 음보예요. 음수율, 음보. 그래서 음수율은 그 글자 수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거. 3, 4조, 4, 4조의 작품입니다.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얘네들이 반복돼요. 3, 4조나 4, 4조. 그리고 음보는 사음보, 끊어읽기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음보. 그래서 합쳐서 3, 4조, 4, 4조의 사음보 연속체. 그게 가사입니다. 그래서 운문적 특징 지니고 있고 산문적 특징은 가사는 갈래로 하면 교술갈래에 해당해요. 서정갈래 같지만 교술갈래입니다. 그래서 교술갈래는 수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글쓴이 나가 등장하고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정서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교훈이나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교술갈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사 8편을 할 예정이고요. 한 주에 하나씩. 요 8편이 필수 가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8편 정도를 거의 여러분들이 술술술 독해할 수 있으면 고전 논문을 쉽게 읽어낼 수 있어요. 이건 저의 경험이거든요. 저도 이제 초창기 강사하던 시절에 가사 수업을 엄청 하면서 나는 고전도 읽어지는데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해보시라고 이 가사 수업을 하시고 개인적으로 복습해 주셔야 돼요. 매번 이 클리닉을 할 때 원래 테스트도 보거든요. 현대어. 근데 지금은 테스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테스트는 보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연습해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모든 수업을 지금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한 번 정도 더 돌려보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서 계속 번역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8개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한 3, 4개만 딸딸딸 하다 보면 그 8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초에 이 하는 요 상충곡은 왜 처음에 이 상충곡을 하냐면요. 요게 최초의 가사예요. 가사 중에 처음으로 쓰여진 거예요. 가사라는 양식이. 정극인의 상충곡입니다. 제목부터 하시면 상이 이제 감상, 완상이라는 뜻이에요. 완상. 그래서 뭐 봄이 온 것에 대한 감상을 노래함. 이게 상충곡이에요. 그래서 출발합니다. 바로 출발. 자, 온라인이 더 많으니까 이 아래쪽에 쓸게요. 자, 홍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홍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되게 자주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알아요? 홍진? 제발 알려고 했잖아요. 네. 몰라요? 자, 홍진은 그대로 번역하면 붉은 먼지거든요. 붉은 먼지. 근데 이 붉은 먼지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새 속에 번잡한 일을 가리키는 관용적 어구로 써요. 새 속에 번잡한 일이 홍진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이라는 단어는 이제 거꾸로 하면 속세죠. 우리가 사는 세상. 그래서 세속과 대조되는 게 뭐예요? 자연입니다. 반대되는 거.
그러니까 화자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은 자연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세속에 사는 번잡한 사람들, 번잡한 일에 묻혀 사는 사람들, 내 삶이 어떠한가?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옛사람, 옛사람의 풍류에 미치는가 못 미치는가? 그래서 나의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나의 삶이 풍류적인 삶인가 아닌가 물어봐요. 자, 풍류적인 삶 알고 있나요? 풍류는 어떤 태도? 자신의 삶을 즐기는 태도가 들어있는 것을 풍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풍류가 뭔지 잘 몰라요. 이런 경우는 외우시면 됩니다. 뭐가 풍류예요? 일단 자연적인 애들이 나오면 풍류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뭐 산, 바람, 강, 바다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그리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주제. 그래서 뭐 노래, 시, 아니면 악기, 춤 이런 거 등장하고, 아니면 또 뭐 술 이런 거, 그리고 또 여자 이런 거 등장하면 여기에서 소재가 2개 이상 같이 쓰이잖아요. 그러면 풍류적인 삶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렇게 해두시면 돼요. 보통은 자연을 즐기는, 자신의 삶을 즐기는 태도를 풍류적인 삶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속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있죠. 나의 삶이 어떤가? 나의 삶이 이렇게 풍류적인 사람, 옛날의 사람들이 풍류를 즐기던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가? 그 사람보다 더 낫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연을 즐기는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요? 자부심을 지니고 있어요. 자부심을 지니고 있는 태도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천지간, 하늘천 땅지, 세상에 남자 몸이, 남자로 태어난 이 몸이 날만하니, 나 같으니, 하건만, 하다 정도는 아시죠? 기본형 하다. 하다는 많다라는 뜻. 어휘들을 이렇게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많지만 살림에 묻혀있어. 산, 그리고 스플릿. 그래서 자연에 묻혀있어. 지락, 지극한 즐거움. 그러니까 자연을 즐기는 지극한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말할 것인가, 모를 것인가. 됐나요? 자, 수간목을 벽에서 앞에 두고, 자, 수간목의 한자 잘 봐주세요. 자, 이 모자가 풀모자고요. 옥이 이 들어가면 옥당할 때 옥이거든요. 옥이 들어가면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모옥이라고 하면 풀로 된 집, 초가집을 나타냅니다. 옥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이거 한자 잘 봐주세요. 자, 그 초가집을 벽계수 앞에 두고, 벽계수 정도는 알지 않나요? 냇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냇물 앞에 두고, 그러니까 배산임수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 집이 있는 거야. 자, 일반적으로 이 초가집 자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초가집은 자연과 동화된 곳, 자연 속에 위치한 집이 초가집이에요. 초가집하고 반대 이제 기와집이죠. 기와집은 도시에 많겠죠. 네,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집. 이 초가집은 자연을 추구하는 집. 누가 생각할 때? 양반 귀족들이 생각할 때. 일반 백성들은 여기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의 공간이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죽, 기본 어휘죠? 송죽, 소나무, 대나무, 우룰리에, 울창한 속에 풍월주인 되어서라. 자, 풍월주인, 풍월주인. 자, 한자 알죠? 바람과 달의 주인이 되었구나. 바람과 달의 주인이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돈 주고 사면 그래 네 거 해. 바람 이제 앞으로 쐬지 마. 달 앞으로 보지 마. 아니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풍월은 자연을 벗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앞부분에 자연 친화적인 모습이 나오고 자신의 삶에 자부심 있는 태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서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갔어요. 다음 페이지. 엊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는, 도화행화 아셔야 되는 꽃이라고 했습니다. 도화행화. 자, 도화는, 자, 복숭아. 제가 퀴즈 낼 사이도 없이 그냥 바로 갔죠? 원래 여기서 퀴즈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이거 한단 말이야. 그걸 못하게 해. 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천도 복숭아. 재밌지 않아요? 옛날에 누가 백도라고 해서 아쉽게 틀렸는데. 네, 천도 복숭아.
복숭아꽃입니다. 그리고 행화. 행화는 알아요? 행화는 뭐예요? 네, 살구꽃이에요. 살구꽃. 자,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 계절적으로 항상 배경이 봄이 됩니다. 그리고 도화는 중요한 어휘로 쓰이는데 도화는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뒷부분에 다시 나와요. 자, 그래서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리에 석양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 원래 향기로운 풀들이거든요. 그냥 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풀들은 새우라는 것도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 새우, 새자가 이 세발낙지 할 때 새자거든요. 네, 세발낙지 다리 몇 개예요? 네, 그래서 세발낙지 다리 몇 개? 세 개라고 하는 건 되게 많다고. 이 세자가 무슨 세자면 가늘 세자예요. 가느다라는 세자. 그래서 다리가 가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우는 가는 비, 가랑비를 가리켜요. 그래서 봄비겠죠. 새우 중에 푸르도다. 자, 그래서 칼로 말아냈는가, 칼로 재단했는가, 깎아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무슨 이야기예요? 자연이 예쁘다, 아름답다, 원더풀하다, 뷰티풀하다, 프리티하다, 스고이하다, 까꼬이 데스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칼로 말아낸가, 그리고 붓으로 그려냈는가. 자, 이런 거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문장 구조가 두 개가 반복되는 거, 비슷한 게 반복되는 걸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자, 고전 가사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주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대구법. 어쨌든 무조건 무엇이 반복되든 간에 반복되면 운율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운율 형성. 자, 그리고 이제 대구법은 강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강조를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대구법은 이것만 말하고 말 안 할게요. 대구법이 나와도. 문장 구조가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게 대구법. 근데 문장 구조가 두 개 이상 있으면 그건 반복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칼로 말아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자, 조화신공. 조화신공은 이 조자가 조물주예요. 조물주의 신공, 신기한 솜씨가. 조물주가 누구예요? 조물주는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신, G.O.D. 갓. 네, 신은 갓을 썼네. 그래, 신. 그래서 조물주의 신기한 솜씨가 물물, 사물마다 헌사롭다. 헌사롭다도 엄청 많이 나와요. 관동별곡을 하신 분들은 헌사롭다 이거 아시죠? 헌은 소라고 썼네요. 이게 아래 안 돼. 헌사롭다. 야단스럽구나 이런 뜻이에요. 야단스럽다. 무슨 얘기예요? 예쁘다, 아름답다. 원더풀하다, 뷰티풀하다, 프리티하다, 스고이, 꼬이 데스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물마다 아름답구나, 자연이 예쁘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상춘곡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 봄 기운을 못 내겨 이기지 못해 소리마다 교태, 아양을 떠는구나, 교태를 떠는구나. 자, 수풀에 우는 새가 울고 있어요. 근데 새가 봄 기운, 춘기를 이기지 못해. 춘기, 아까 시조하신 분들은 기억나죠? 춘기, 봄이 되면 심숭생숭한 마음. 어떻게? 봄이 되면 항상 그렇잖아.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남자친구 생길 것 같고 여자친구 생길 것 같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안 생겨요. 생기기도 하네. 네, 안 생겨요. 어쨌든 자, 그런데 춘기를 이기지 못한 새가 아양을 떤대요. 교태를 부른대요. 그럼 새가 교태를 부려요? 새가 평소에 이렇게 짹짹짹 울다가 짹 뭐 이렇게 울어요? 아니잖아. 근데 아양을 떤다고 느껴. 아양을 떤다라고 느끼는 건 누구예요? 화자가 이렇게 느끼죠.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켜주는 것, 객관적 상간물입니다. 객관적 상간물, 객상이라고 해요. 화자는 아양을 떤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봄 기운을 이기지 못하는 건 결국 화자입니다. 화자. 자, 그래서 무라일체원이 무라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니, 그죠? 자연합일. 흥이 다르겠냐? 흥이 여기에서 다르겠냐? 그 흥은 자연을 즐기는 흥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12. 살인문에 나와 거닐어 보고. 12도 아셔야 되는 단어예요. 12가 살인문입니다. 살인문이 뭐냐면 초가집에 이렇게 담장이 있어요. 담장 어떻게 생겼어요? 쌀이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놨잖아. 이게 담장이잖아. 네. 문은 또 어때요? 문도 이렇게 쌀이나무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살인문이에요. 이 초가집의 담장 문은요,
이제 뭐 도적을 막기 위한 문이 아니잖아. 초가집 보셔서 알겠지만 이거 도적 들어오려면 도둑 들어오려면 마음껏 들어오잖아요. 문 뚫고 들어올 수 있잖아. 그 초가집 가면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게 뭔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고 푹 들어가고 이렇게 빼면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이 살인문의 역할은 이런 역할이에요. 문이 열려 있으면 집에 누가 있으니까 들어오셔도 좋소. 문이 닫혀 있으면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다음에 오세요. 택배는 문 앞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살인문 밖에 나가 건의로 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그래서 상충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에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상충곡에선 공간의 확장이 들어가 있어요. 공간이 점점 확장 커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지금 시작이 초가 집에서 출발해요. 집에서 집 밖으로 나와서 공간이 확장되면서 정서가 같이 커져요. 그걸 보여준 거,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자, 지금 살인문에 나와 건의로 봤죠? 정자에 앉아봤죠? 정자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초가집보다는 정자가 클 거니까. 커졌죠? 자, 그리고 소요음영하여. 소요음영은 시를 읊으면서 천천히 걸어다니는 걸 소요음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어다녀. 산 속에서 하루가 적적한데, 적적하다라는 뜻 알죠? 그러니까 나 혼자예요. 외로운데. 한중진미. 사실 상충곡의 정서를 한마디로 정리하세요 하면 이 한중진미가 됩니다. 한중진미가 뭐냐면 한가로운 가운데 느끼는 참된 즐거움이에요. 그게 한중진미다. 상충곡의 지배적 정서예요. 그래서 시를 읊으며 천천히 걸어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가로운 가운데 참된 즐거움을 알 사람 없이 혼자로구나. 자, 그래서 뭐라고요? 이봐 이웃들아, 이봐 이웃 사람들아, 산수 구경 가자사. 산수 구경 가자꾸나. 산수 구경은 이제 자연이죠. 자연을 구경 가자꾸나. 청유영어미. 근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바로 막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청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눈앞에 사람이 있잖아요. 이웃 그냥 혼자니까. 자, 그래서 답청을 한 오늘하고 답청을 하자라고 해요. 답청. 답청은 봄에 하는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라졌죠. 그리고 욥기는 내일 하세요. 욥기도 봄에 하는 풍습이에요. 답청은 뭐냐면 봄이 오면 풀을 밟는 풍습이 있었대요. 아마 이제 봄이 됐으니까 나가갖고 이제 소풍하는 거겠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풀 밟기 풍습, 뭐 풀 밟기 있나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밟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소풍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답청 풀 밟기 풍습이고요. 써놓을게요. 풀 밟기 풍습. 그리고 욥기는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하기 풍습. 옛날에는 그런 발전이 덜 되어 있으니까 수도도 없고 목욕을 하려면 그 얼음물로 초가집에서 찬물로 목욕한다고 생각해봐요. 야, 끔찍하죠. 네. 그러니까 봄이 됐으니까 이제 묵은 때를 벗겨내는 그런 풍습이겠죠. 그래서 그 목욕하기는 내일 하세요. 자, 그리고 아침에는 채산하고 산을 채집하는 게 아니라 산나무를 캐고 봄이 됐으니까 나조에는 아침에 반대 저녁 때 조수는 낚시질 하세. 자, 그 다음에 갓 깨어 익은 술, 갈건이 뭐냐면 갈건이 사실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갈건 자체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갈건은 그 칡나무 알죠? 칡나무 혹시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연해요. 나무가 되게 연하고 그 뿌리가 그리고 이렇게 한 줄 한 줄 다 잘 벗겨져요. 그래서 그 섬유질로 만든 두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마디로 채예요. 채. 면보자기. 채. 그러니까 슈거 파우더 뿌리는 그 채 있잖아. 그 채예요. 그래서 그 갈건을 받쳐놓고 갈건을 받쳐놓고 이 얘기는 뭐냐면 채에다가 술을 걸렀다는 이야기예요. 면보자기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탁주예요. 술들이. 그래서 그 술을 거르지 않으면 술을 먹을 수가 없어요. 술을 먹으면 막 씹혀요. 막 씹혀요. 탭탭 뱉으면서 술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갈건으로 받쳐놨다는 얘기는 술 먹을 준비를 했다. 반대로
채로 술을 걸러서 술 먹을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황희의 시를 보시면 막 이런 거 채장수가 돌아가니 그거 어찌 뭐 좋은가 뭐 이런 시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채장수가 채를 팔고 돌아가서 술 먹을 준비 세팅 완료. 아싸 이제 술 먹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채가 나오면 남자들은 가정일을 안 하잖아 조선시대. 근데 채가 나와요. 그러면 술 먹을 세팅했다. 술이라고 거의 보셔도 돼요. 자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꽃나무 가지 꺾고 꽃나무 가지를 꺾고 숫자 수 놓고 숫자를 세면서 먹으라. 자 보세요. 꽃 나왔죠? 술 나왔죠? 그러니까 풍류적인 삶이 돼요. 풍류적인 삶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한 잔, 두 잔, 세 잔, 네 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꽃나무 가지 꺾어서 이렇게 그 옛날에 그 숫자를 셀 때 나뭇가지 같은 걸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풍이 건뜻 불어. 화풍, 훈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봄바람이 될 수도 있고 술 취해서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 화풍이 문득 불어 녹수를 건너오니 녹수 푸른 물 맑은 물을 건너오니 청향은 잔해지고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 낙홍 떨어지는 붉은색 꽃잎은 오세지는구나.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준중이 비었거든. 준중은 술독이에요. 술독. 술 항아리가 비었거든. 날 다려. 나에게 알려라. 좀 빠르네요. 녹화를 하니까 빠른가 봐. 너무 빠르면 물어보세요. 자, 준중 술독이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라. 그래서 소동 아이 다려. 작은 아이, 그러니까 심부름꾼 아이를 소동이라고 해요. 소동 아이에게 주가 술집에 술을 물어 술이 있는지 물어봐서 자 어른이 어른이죠. 어덜트 어른은 막대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그러니까 한편에 무슨 동양화 같은 게 생각나죠? 네 근데 좀 반대로 됐잖아. 아동 학대인가요? 네 그래서 얘가 이제 싱그럽군 아이잖아. 노비니까 관계없어요 조선시대에. 그래서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하여 앞에 있던 소요음명이라는 시어가 있었거든요. 소요음명하고 똑같은 시어입니다. 미음 완보. 미음 읊조리면서 천천히 걸어요. 시를 읊조리면서 천천히 걸어. 시냇가에 혼자 앉아. 자, 그래서 정자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시냇가로 갑니다. 자, 공간이 어떻게 돼요? 확장됐죠? 점점 확장이 됩니다. 점점 넓어져요. 자,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밝을 명자, 밝은 모래. 조흔이라고 하는데 이 조흔이 이거 씁시다. 자, 고전 어휘 중에 좋다하고요. 그리고 교타가 있어요. 기본형으로. 근데 요거 요렇게 쓰기도 해요. 히읗에서 다 이렇게 히읗에서 못 쓰니 다 이렇게 여기 축약된 거 이어적기로 축약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타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니요, 미안해요. 거꾸로 말했죠. 좋다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좋다가 깨끗하다라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그래서 밝은 모래, 깨끗한 모래. 깨끗한 모래니까 모래가 이렇게 잘 보이겠죠. 그걸 이제 명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명사 좋은 물에, 밝은 물에,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 부어들고, 술을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청류 맑을 청자, 맑게 흐르네요. 맑은 물을 굽어보니. 떠오나니, 떠오는 것이 도화로다. 도화, 무슨 도 아까? 복숭아도. 자, 이 도화가 여기서 설명할게요. 도화가 나오면 끌려 나오는 게 있어요. 무릉도원이 끌려 나오거든요. 무릉도원은 도가에서 말하는 이상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얘기 간단하게 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이제 겨울에 산에 나무하러 가요. 나무하러 갔는데 이제 얼음을 깨고 목말라서 이제 물을 마셨는데 목미. 복숭아 꽃잎이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예요. 한겨울에 있을 수 없잖아. 근데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그 복숭아 꽃을 따라 올라갔더니 동굴로 이어지고요. 그 동굴 안에 들어갔더니 여기는 밖은 겨울인데 여기는 봄이에요. 동물들이 저를 봐도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나무에는 온갖 과일들이 다 열려있고 그래서 거기서 한참 신나게 놀다가 다음에 또 와야지 하고 이제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갔는데 다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도가에서 말하는 이상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무릉도원이 나와요. 혹은 무릉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자연을 예찬하는 거예요. 자연이 예쁘다, 아름답다, 원더풀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복숭아꽃 하면 이 도자가 그 도화할 때 도예요. 복숭아 도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꼭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무릉도원은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의견으로는 이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표시해놨지만 찾아갈 수 없는 길치의 슬픈 전설. 제가 그렇거든요. 절대 한 번 갔던 데를 다시 어떻게 찾아요? 옛날에는 또 산속이잖아. 어떻게 찾아요? 절대 못 찾아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떠오는 것이 복숭아꽃 1호구나. 그래서 무릉이 가깝다. 이제 무릉도원이요.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저매가 뭐냐면 들판이에요. 들판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죠? 공간이 확 또 이제 푹 트여져요. 자, 저 들판이 그곳인가? 자,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송간세로에 송간세로 소나무 사이 새 가느다란 로 길에 두견화를 듯이 들고. 자, 두견화가 나옵니다. 두견화. 두견화도 아셔야 되는 꽃이에요. 두견화는 봄에 피는 분홍색의 꽃. 뭐죠? 네, 진달래요. 한 번에 나온 거 처음이네. 맨날 막 벚꽃 막 이러고 그래요. 자, 두견화는 진달래 꽃이고요. 이 두견화를 또 알기 위해선 두견새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두견새는 뭐하고 같은 새냐면 귀촉도라는 새하고 같은 새입니다. 귀촉도를 또 알기 위해서는 총나라 황제 두망제라는 왕을 아셔야 돼요. 망제. 그래서 여기부터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진달래꽃이 되게 중요한 꽃이에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도 나오지만 이별했을 때 진달래꽃을 뿌려주거든요. 왜냐면 이 진달래꽃 안에 한해정서가 투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왜 한해정서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옛날에 총나라 황제 망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얘기는 되게 복잡한데 보니까 개념원 수업에서 윤미쌤이 이걸 되게 세세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궁금하시면 개념원 들으시면 돼요. 네. 자, 근데 저는 그냥 망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망제가 신하를 너무 믿었다가 그 신하한테 쫓겨나요. 쫓겨나서 그래서 평생 그 일을 후회하며 아유 총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총나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죽어요. 죽어서 한을 품고 죽어서 귀촉도라는 새가 됩니다. 말 그대로 돌아가요. 어디로? 총나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새. 그래서 얘가 날아다니면서 슬프게 울면서 피눈물을 흘려요. 그게 이제 두견새 같은 새. 그 피눈물이 땅에 뚝뚝 떨어져서 꽃이 돼요. 그래서 그게 두견화. 두견화가 진달래꽃. 그러니까 진달래꽃에는 바로 이 망제의 한이 담겨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한해 정서로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견화가 나와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달래꽃을 양손에 들고 자 봉두 산봉우리 급해 올라. 자 어디로 공간이 어디로 가요? 봉두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공간이 집에서 최종적으로 산으로 가죠. 공간이 확 넓어졌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 화자의 정서가 심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정서예요? 집에서부터 계속 얘기했잖아. 뭐에 대한?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연 친화적으로. 그러니까 산에서는 자신의 정서를 이제 정립하거든요. 정리를 딱 해요. 그 정리가 이제 그 다음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결사에 나옵니다. 어쨌든 읽어볼게요.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천만나. 천천만나 또 고전에서 중요해요. 숫자가 100이 넘어가잖아요. 고전에서 100이 넘어가요. 그러면 매니의 뜻, 수많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 개의 촌락, 천 개의 촌, 그리고 만 개의 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촌락들이 곳곳에 널려 있으니까 산 내에서 이제 마을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들이 널려 있으니 연하 1위는 연 안개, 하 저녁 노을, 1위 빛나는 햇살. 근데 굳이 쓰지 마세요. 이거 그냥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은 금수를 재편는 금수를 펼쳐놓은 듯 하구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익숙한 단어 금수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금수강산이잖아. 근데 금수강산 뜻을 몰라. 뜻 알아요? 뜻 알아요? 뜻? 금수강산? 모르죠? 네. 이 금자가 무슨 금이냐면 비단금자예요. 비단금자. 이게 수놓은 십자수 할 때 수예요. 그러니까 수놓은 비단이 금수예요. 금수강산은 그러니까 수놓은 비단처럼 아름다운 강산. 아름다운 자연. 그래서 다시 연하 1비는 그런 자연은 금수, 수놓은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구나. 무슨 얘기? 예쁘다, 아름답다, 원더풀하다, 뷰티풀하다, 수고하다, 가까이 됐으네. 이런 얘기죠. 자, 펼친 듯. 그래서 엊그제 검은들이 봄빛이 유의하시오. 엊그제 검은들, 검은색이었어요. 검은들은 뭡니까? 결국 겨울의 들이죠. 그런데 이제 봄빛이 완연하구나. 울긋불긋하구나. 색채적으로 대비를 시켰죠. 자, 그리고 이제 결사 갑니다. 자, 상춘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안 적어도 되는데? 한번 나갈까? 상춘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거 하려고 상춘곡 하는 거예요. 여기 굵은 글씨로 써있죠. 공명도 날 끼우고 후기도 날 끼우니. 요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공명도 나를 꺼려요. 공명이 뭐죠? 벼슬길에 올라가서 이름을 떨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명예 권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귀도 날 꺼려요. 부귀는 부유하고 귀한. 즉 다시 말해 돈이죠. 쉽게. 돈도 나를 꺼려요. 자, 화자 나를 꺼립니다.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자, 공명이 나를 싫어할 수 있나요? 명예가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돈이 나를 싫어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 정말 싫어하는 건 누굽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잖아, 이것들을. 그런데 명예가 나를 싫어해, 돈이 나를 싫어해, 이렇게 표현해.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그렇죠. 똑똑해요. 다시 봤어. 네. 자, 주체와 여기 쓸게. 자,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걸 주체라고 하죠. 주체와 그리고 대상들, 객체를 뒤바꿔서 표현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객 전도된 표현이라고요. 주객 전도된 표현. 자, 주객 전도된 표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쉽게 얘기하려면 친구가 빵 먹고 있어요. 그래서 빵을 먹고 싶어. 빵 좀 줄래? 이러면 주객 전도가 아니죠. 주체 의지를 표현했잖아. 그게 아니라 네 빵이 내 뱃속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그게 주객 전도된 표현. 친구 너 맞을래? 이게 아니라 네 뺨이 내 주먹으로 주먹과 터치하고 싶어서 굉장히 지랄을 하는 걸 이러면 주객 전도된 표현. 알겠어요? 자, 고전에서 이 주객 전도된 표현이 많은데 여러분이 아는 거 예로 들어볼까요? 청산별곡 기억나요? 청산별곡? 청산별곡 마지막 쪽에 조롱꽃 누룩이 메워 잡으니 내 어찌하리까. 자, 조롱꽃 누룩은 술 냄새요. 술 냄새가 나를 잡는데요. 근데 어쩌고 자기가 술 먹고 싶은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다 할까? 진적고 1학년 시험 봤던 것 중에 통곡할 만한 자리라는 게 있어요. 1학년 1학기 때 시험 봤던 거. 예비고일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얘가 요동별판, 박지원이 요동별판을 가다가 그 하이 몸종이 이래요. 백탑이 헌신함을 하래요. 이렇게 말하거든. 백탑은 정말 이 탑이에요. 백탑이 헌신함을 안 했대. 헌신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뵙는 거예요. 근데 백탑이 얘가 움직이는 얘가 다리가 있나요? 갑자기 그 뻘떡 일어나더니 안녕하세요 인사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 뭐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곧 백탑이 보이는 걸 얘가 와서 인사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주객 전도대 표현. 하나만 더. 관동별곡에 수성대조와 그리고 영농백견은 이별을 원하는 듯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수성대조 여러 소리로 지저귀는 새들과 영농백견 맑게 흐르는 냇물은 이별을 원망한대요. 얘네가 이별을 원망할 수 있냐고. 이별을 원망하는 건 화자죠. 화자가 느끼는 감정을 대상을 통해. 자, 그러면 이 주객전도의 효과는 뭐예요? 오히려 정서를 강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객전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항상 주체가 사람, 인간 같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유정물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대상들은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무정물이어야 됩니다. 그게 주객 전도된 표현. 이해되시나요?
예를 많이 들었어요. 중요하니까 예를 많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풍명월회. 그러니까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니 청풍명월회. 즉, 그러니까 나에게는 누구만 청풍명월, 즉 자연만. 청풍, 맑은 바람, 밝은 달만이 어떤 것이 있어? 어떤 것이 있겠니? 자연만 있으면 됐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단표누항이라고 했어요. 단표누항은 단사표음의 그 단표예요. 단사표음은 표주박액을 바가지에 박, 소박한 음식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누항은 자신의 거처를 낮춰 부른 말, 그러니까 누추한 곳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표누항이니까 소박한 음식엔 소박한 거죠. 그러니까 소박한 삶, 소박한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런 단표누항에 헛된 흩은 해음 많이 드니. 아, 이거 괜히 지웠죠? 헛된 흠, 해음은 해음 생각. 헛된 생각은 바로 이거죠. 부기공명. 이런 세속적인 감정들이, 욕망들이 생기지 아니하니. 자, 그러니까 화자는 어떻게 했어요? 산에 올라와서 자신의 정서를 정립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자연적인 거 킹왕짱 조와 그리고 이런 세속적인 거 싫어 도리도리 이렇게 한 거죠. 그렇게 정리하고 뭐라고 합니까? 아모타. 아무튼 100년 행락이 100년 동안 행락 즐겁게 사는 것이 이만한들 어찌하냐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만 더 하면 끝이에요. 자, 가사는 정격 가사랑 변격 가사로 나누어져요. 정격 가사는 조선 전기에 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정격 가사는 어떻게 알아보냐면 그 가사의 맨 마지막에 아모타 100년 행락이 이만한데 어찌하리 이거 있잖아요. 이게 시조의 종장 3, 5, 4, 3과 글자 수가 비슷하거나 일치하거나 비슷하면 정격 가사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아모타 3글자, 100년 행락이 5글자, 이만한들 4글자, 어찌하리 4글자. 3, 5, 4, 4죠? 한두 글자는 여유 있어요. 그래서 정격 가사입니다. 근데 당연하죠. 이게 최초의 가사니까. 정격 가사입니다. 그리고 변격 가사는 이 3, 5, 4, 3이 무너져요. 특히 뭐가 무너지냐면 이게 무너지면 변격 가사가 돼요. 심지어는 뭐 3, 6, 3, 5 뭐 이렇게 해도 정격 가사예요. 변격 가사는 요게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상춘곡입니다. 상춘곡 했는데 요거를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반복해서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우리의 가사의 목표는 이 가사를 하면서 이것도 알미 목표지만 다른 배우지 않은 고전을 읽을 수 있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2학년들은 여기에서 한 2개 정도가 2학년 시험 범위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가사는 여기까지. 그래서 퇴근하실 분 퇴근하시고 이어서 들으실 분은 이어서 들으시고. 자, 궁금한 거 있어요? 자, 없으시면 끝.